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남편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 병원에서 남편분을 뵈었거든요. 저한테 좀 와주세요. 하지만 꼭 혼자 오셔야 합니다. 남편분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느 곳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연은 알람이 울리려면 아직 30분이나 남았지만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떠올리니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이불 위로 팔을 아무렇게나 뻗은 채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숨소리는 고르게 들려왔다. 서연은 설렘과 뒤섞인 다정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그들은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간다. 마침내 확실한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지난 2주간 그녀는 희망과 실수의 두려움 사이에서 붕 뜬 듯한 특별한 상태로 살아왔다. 생리가 늦어지고 아침마다 가벼운 입덧이 있었으며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졌다. 이 모든 증상은 단 하나를 의미할 수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 3개 모두 2주를 보였지만 서연은 의사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섣불리 믿기가 두려웠다. 민준과 결혼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다. 일과 여행,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던 3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서연은 아이를 꿈꿔왔다. 처음에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고 최근 반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것 같았다. 서연은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부엌으로 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냈다. 입맛은 전혀 없었지만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올 때는 공복이 아닌 편이 좋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아늑했다. 이 방 2개짜리 아파트는 결혼 1년 후 그녀의 부모님 도움으로 장만했다. 아버지 박진환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로 도시에서 여러 개의 건축 자재 매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계약금을 보태주셨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녀와 민준이 함께 갚아나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대부분 민준이 갚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민준은 야망있고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4년 전 공통의 지인이 열어준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 멋지고 끈질기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꽃을 선물하고 진지한 미래를 계획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청혼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아버지는 외동딸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화려함 속에서 민준의 부모님은 다소 위축되어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공장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도서관 사서로 일했다. 소박하지만 선량하고 평범한 분들이었다. 그들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결혼 후 박 회장은 민준에게 자신의 회사 자리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곧 구매팀장으로 승진했고 1년 전에는 영업이사 자리에 올랐다. 서연은 침실에서 알람이 울리고 곧이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알람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잠이 덜 깬 민준이 헐렁한 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다. 좋은 아침, 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 서연이 고백했다. 떨려서. 민준은 그녀 옆에 앉아 주전자로 손을 뻗었다. 괜찮을 거야. 두고 봐의 테스트기는 거짓말 안 해. 만약 실수면 어떡해? 다른 거면 어떡하지? 서연아, 그만 좀 걱정해. 2시간만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컵에 차를 따르고 빵 바구니에서 빵을 꺼냈다. 민준은 언제나 침착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그런 점을 사랑했다. 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아침을 먹으며 그날의 업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오후에 납품업체와 미팅이 잡혀 있었다. 서연은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분기 보고서를 마감해야 했다. 병원 다녀와서 출근하지 말까? 서연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너무 좋은 소식이면 집중 못할 것 같아. 그럼 나도 미팅 취소해야겠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임신이 확실해지면 나도 시멘트랑 철근 얘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아마 바보처럼 웃으면서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겠지? 서연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정말 그녀를 안심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오전 9시, 그들은 이미 차 안에 있었다. 병원은 신중하게 골랐다.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곳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진료받고 싶었다. 서연은 동료의 추천으로 20년 경력의 평판이 자자한 최수진 원장에게 예약했다. 병원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새 건물에 있었고 도시 중심가에 위치했다. 차로 20분 정도 걸렸다. 민주는 차분하게 운전하며 가끔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긴장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이봐, 민준이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다 잘 될 거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잖아. 우리가 원했던 거지. 그녀가 정정했다. 그래, 그가 동의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병원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상쾌하면서도 약간은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났다. 접수처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서연은 푹신한 소파에 앉았다. 민주는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흘러갔다. 마침내 그들의 이름이 불렸다. 최수진 원장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짧은 머리에 주에 깊은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과 악수하고 민준에게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임신이 의심되는 상황이시죠? 네.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테스트기 3개가 다 양성으로 나왔어요. 좋아요. 지금 한번 보죠. 상의를 올리고 진료대에 누우세요. 민주는 벽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진료대에 누워 상의를 걷어 올렸다. 의사는 그녀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움직였다. 모니터에는 비전문가의 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회색 반점들이 나타났다. 최 원장은 말없이 모니터를 보며 탐촉자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눌렀다. 서연은 숨도 쉬지 못했다. 민주는 화면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자, 여기요.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돌렸다. 이 어두운 점 보이시죠? 이게 아기집입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어 서연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가 정말 부모가 되는 건가요? 정말입니다. 최 원장이 미소 지었다. 주수는 아주 초기예요. 3주 정도 됐네요. 아직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정상입니다. 이대 3주 후에 다시 오시면 경과를 지켜보죠. 그녀는 탐촉자를 닫고 서연에게 배에 묻은 젤을 닦으라며 티슈를 건넸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지금 사진이랑 소견서 출력해 드릴게요. 필요한 검사들이 있는데 처방전 써드릴 테니 받으시고요. 그리고 꼭 산부인과에 산모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료실을 나올 때 서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작은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진이었다. 차 안에서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고 입을 맞췄다. 너무 행복해. 그가 속삭였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해. 나도. 서연은 그에게 몸을 기댔다. 따뜻하고 가벼운 완전한 행복감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몇 분간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러다 민준이 시동을 걸었다. 집에 갈까? 아니면 그래도 회사에 가고 싶어. 회사 갈래? 서연이 결정했다. 보고서 마감해야 해. 그리고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리자. 당신 부모님께 먼저 하자. 민준이 제안했다.
박 회장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는 회사 앞에서 그녀를 내려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은 온종일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집중하기는 어려웠지만 일은 순조롭게 풀렸다. 그녀는 틈만 나면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다. 동료들도 그녀의 들뜬 기분을 눈치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일렀다. 적어도 12주는 기다려야 했다. 저녁에는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서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서연아,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엄마, 저희 소식이 있어요. 서연은 목소리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 무슨 일인데? 어머니는 금세 긴장했다. 저희 오늘 초음파 검사 받았어요. 저 임신했대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서연아, 정말이니? 세상에, 너무 잘됐다. 여보, 빨리 이리 와봐요. 서연은 웅성거리는 소리와 빠른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아빠, 저 임신했어요. 오늘 민준 씨랑 병원 다녀왔는데 확실하대요. 손주가 생기는구나. 아버지는 분명히 흥분해 있었다. 아니면 손녀일 수도 있고. 서연아, 장하다. 정말 기쁘구나. 민준이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정말 멋진 일이야. 그들은 20분가량 더 통화했다. 어머니는 벌써 무엇을 사야 할지,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조언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일 당장 민준에게 보너스를 줘야겠다며 예비 아빠에게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엔 민준의 부모님께 전화했다. 그들 역시 무척 기뻐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모든 통화가 끝난 후 서연과 민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기댔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그녀의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다음 이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출근했고 민준은 회사 일로 바빴다. 그들은 매일 저녁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기 이름을 고르고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아직 사기에는 이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연은 벌써 유아용품 사이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초음파 검사를 받은 지 정확히 이틀이 지난 수요일, 서연은 사무실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연 씨, 저 최수진 원장입니다. 월요일에 초음파 검사 받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즉시 경계했다. 의사가 왜 전화를 했을까? 검사에 문제가 있나? 하지만 아직 아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 서연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요. 혹시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남편분 없이 혼자 오셔야 해요. 제가 전화했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서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믿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저 지금 회사라서요. 점심 먹고 3시쯤에요. 좋아요. 3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편분 없이 혼자 오시고 저희 대화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민준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의사는 혼자 오라고 했을까? 생각이 엉키고 심장이 요동쳤다. 서연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전표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같은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3시가 되자 그녀는 부장님께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정신이 멍했다. 이 전화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서연은 접수처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최수진 원장님 뵈러 왔는데요. 약속이 있습니다. 네, 7번 진료실로 가시면 됩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최수진 원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손을 깍지 낀 채 앉았다. 정말 겁을 주셨어요. 의사는 힘겹게 한숨을 쉬며 말을 골랐다. 서연 씨,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어제 화요일에 남편분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김민준 씨요.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이가 여길요. 왜요? 임신한 여성을 데리고 오셨더군요. 전기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요? 서연은 의사를 쳐다보았지만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단어들이 의미 있는 문장으로 조합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여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아기의 건강에 대해 물었죠. 저는 이틀 전에 서연 씨와 함께 오셨던 분이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성을 아내라고 불렀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착오일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마 착각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서연 씨, 최수진 원장은 서랍을 열어 태블릿 PC를 꺼냈다.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안팀에 녹화 영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접 보세요. 그녀가 태블릿 PC를 돌렸다. 화면에는 흑백 CCTV 영상이 보였다. 병원 로비. 방금 서연이 지나온 바로 그곳이었다. 그리고 화면으로 민준이 들어왔다. 어제 입었던 바로 그 재킷을 입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의 옆에는 누가 봐도 임신한 여성이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접수처로 다가가 직원과 대화한 뒤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화면을 보면서도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틀림없이 그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임신한 여성이 있었다. 배가 아주 많이 부른 만삭에 가까운 여자였다.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최수진 원장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본 것을 소화하려는 듯한 서연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의사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잔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다. 마시세요. 충격이 크실 거란 거 알아요. 서연은 기계적으로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조금 차리게 했다. 그녀는 눈을 깜박이고 의사를 바라봤다. 혹시 그의 여동생이나 사촌은 아닐까요? 친척을 도와준 걸 수도 있잖아요. 서연 씨, 최수진 원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20년 동안 임산부 초음파 검사를 해왔어요. 남편과 오빠의 차이쯤은 압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그녀의 배를 만지던 손길, 결과를 걱정하던 모습, 그건 예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오빠도, 친구도 아닌 아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저 여자는 몇 개월이라고 하셨죠? 6개월입니다. 정확히는 24주 차고요. 이번이 세 번째 정기 검진이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뜻이죠. 서연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려 했다. 6개월 전 6월이었다. 6월 그때 그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갔었다. 민주는 거의 내내 곁에 있었지만 사흘간 급히 서울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 아버지가 협상 자리에 꼭 참석하라고 했다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다. 최수진 원장은 다시 태블릿 PC를 건넸다.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누르고 유심히 지켜봤다. 민준이 그 여자와 함께 들어온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옷차림은 수수하지만 세련됐다. 민준은 분명히 그녀를 챙기고 있었다.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고 소파에 앉히고 무언가 말을 건넸다. 여자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민준은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서연은 속이 고통스러운 덩어리처럼 뭉치는 것을 느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 민준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다. 이중생활을 할 리가 없었다. 그들은 3년을 함께했다. 이제 막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월요일에 진단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행복해했다.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을까?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낮고 멀게 느껴졌다. 네, 물론이죠. 마침 제안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최수진 원장은 서연의 휴대폰을 받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빠르게 조작했다. 1분 후 파일이 블루투스로 전송되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제 진료실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가끔 갈등이 생기거나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가 있어서요. 카메라는 진료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촬영합니다. 보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의사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제 화면에는 바로 이 진료실이 보였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였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그 여자와 함께 들어왔다. 최수진 원장이 그들을 맞이하고 악수를 하며 미소 지었다. 민준은 여자가 상의를 벗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는 진료대에 눕는다. 민준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 모니터 화면이 잘 보이도록 앉는다. 소리는 없었지만 의사가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설렘이 가득했다. 그는 여자의 손을 잡는다. 최수진 원장은 모니터에서 무언가를 가리키며 설명한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이윽고 여자가 일어나 배를 닦는다. 민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춘다. 그들은 서로 껴안은 채 의사와 대화한다. 민준은 지갑을 꺼내 진료비를 계산한다. 최수진 원장이 서류 몇 장을 건네자 여자는 가방에 넣는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간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안에서 천천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먼지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발적인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를 돌보고 걱정하고 기뻐하는 남자. 이 영상도 복사할 수 있나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의사가 파일을 복사하는 동안 서연은 한 점을 응시하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생각은 이리저리 헤매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카메라는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 진실은 끔찍했다. 서연 씨, 최수진 원장은 파일 전송을 마치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심리 상담사분이 계시거든요. 가봐야겠어요. 서연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물론이죠. 몸 조심하세요. 아이도요. 서연은 몽유병 환자처럼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로비를 거쳐 밖으로 나갔다. 차에 타서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으며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녀는 10분 정도 울다가 소매로 얼굴을 닦고 글로브 박스에서 티슈를 꺼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생각해야 했다. 서연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행동 계획을 세우려고 애썼다. 첫째, 증거가 필요하다. CCTV 영상은 좋지만 충분하지 않다. 민주는 그저 착오나 오해라고, 그 여자는 정말로 도와주던 친척이나 동료라고 말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침실로 직행해 노트북을 꺼내 침대에 앉았다.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사설 탐정, 배우자 외도 조사,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그녀는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고 후기를 읽은 뒤 마침내 가족 문제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에 마음을 정했다. 사이트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피닉스 탐정사무소입니다. 말씀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배우자 조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언제가 괜찮을까요? 오늘 저녁 6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받아 적고 통화를 마쳤다. 시계를 보니 4시 30분. 약속까지 1시간 반이 남았다. 민주는 보통 7시쯤 퇴근하니 시간이 충분했다.
서연은 일어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고 아늑했다. 그들의 집, 그들의 함께한 삶, 벽에 걸린 결혼사진, 여행사진, 평범한 일상의 사진들, 행복한 얼굴, 미소, 포옹.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책장으로 다가가 선반 위에 놓인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앨범을 무심코 펼쳤다. 민준이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다. 혼인 신고 후 키스하고 있다. 첫 댄스를 추고 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앨범을 덮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지금은 이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눈물 자국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고쳤다. 5시 45분, 그녀는 이미 탐정사무소 건물 앞에 도착해 있었다. 주거지역에 있는 평범한 비즈니스 센터였다. 사무소는 3층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의 남자가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자신을 강 실장이라고 소개했다. 앉으시죠.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초음파 검사, 의사의 전화, CCTV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실장은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다. CCTV 영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휴대폰에요. 좋습니다. 이건 이미 심각한 증거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여자가 누구인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혹시 모르는 다른 사실이 있는지, 전부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왜 그가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할 다른 사실이 있는지도요.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분 사진이 있으십니까? 성함과 직장도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민준입니다. 한성건설자재라는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시고요. 회사 주소는요. 그녀가 주소를 불러주었다. 강 실장은 받아 적었다. 좋습니다. 오늘 바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3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감시를 시작하고 그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낼 겁니다. 그 여성을 찾아내 신원도 파악할 거고요. 문자 내역이 있다면 휴대폰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저희의 영업 비밀입니다. 탐정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니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수단을 활용할 뿐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 패키지는 200만 원입니다. 감시, 정보 수집, 사진 증거 확보,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면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50%는 지금, 나머지는 결과 보고 후에 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신용카드를 꺼냈다. 강 실장은 단말기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양측의 비밀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고객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강 실장은 서류를 폴더에 넣었다.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죠. 휴대폰은 켜두십시오. 네. 서연은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디딘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기계를 작동시켰다. 집에는 민준이 오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찬물로 세수하여 부은 눈을 가라앉히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생각을 멈추고 손을 놀리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7시 30분쯤 평소처럼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다녀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그랬어. 서연은 프라이팬에 있는 무언가를 저으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일하고, 보고서 쓰고, 당신은, 나도 똑같지 뭐, 납품업체랑 미팅이 길어졌어. 아버님께서 전화하셔서 새 공장 계약건 물어보시더라. 일주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목소리로 말했다. 일에 대해,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반쯤 귀를 막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민주는 TV로 뉴스를 봤고 서연은 부엌을 정리했다. 이윽고 그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들고 침대에 누워 업무 관련 자료를 읽었다. 서연은 그 옆에 누워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가 뒤척이는 소리,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지난 3년간 자신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 남자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화면을 켰다. 강 실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감시 시작했습니다. 내일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았다. 왜 앉아? 민준이 물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일 생각 좀 하느라.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은 몸조심해야 할 때야.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쓰다듬었다. 서연은 몸을 피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다. 잘 자. 민준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잘 자. 다음 3일은 서연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녀는 출근했고 아무 일 없는 척했으며 민준과 대화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매 순간 탐정의 전화나 메시지를 기다렸다. 강 실장은 짧은 보고를 보내왔다. 목요일, 대상 감시 중 이동 패턴 파악. 금요일, 여성과의 접촉 확인. 신원 파악 중. 토요일, 주요 정보 수집 완료. 보고서 제출 준비됨. 일요일 아침, 서연은 민준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만나 수다 좀 떨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축구를 볼 계획이라고 중얼거렸다. 서연은 탐정사무소로 향했다. 강 실장은 두꺼운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그녀를 맞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앉으시죠.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는 폴더를 열어 사진을 꺼냈다. 민준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 민준이 차에 타는 모습. 민준이 서울 남부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모습. 민준이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기가 그 여자의 집입니다. 탐정이 설명했다. 아파트는 3층이고요. 여자의 이름은 강소희, 32세입니다. 피트니스 클럽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고 이전 결혼은 2년간 지속되었으며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진 몇 장을 더 보여주었다. 소희가 현관에서 나오는 모습. 젊고 매력적이며 어깨까지 오는 밝은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임신한 배는 재킷 아래로도 선명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1년 반 전에 만났습니다. 강 실장이 말을 이었다. 바로 그녀가 일하는 그 피트니스 클럽에서요. 남편분께서 운동하러 다니셨더군요. 관계는 약 1년 전에 시작되었고 임신은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소희. 그녀의 이름은 소희였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탐정이 다른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 여자는 당신의 결혼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분은 그녀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연애 경험은 있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적은 없다고 말했죠. 그녀는 자신이 자유로운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서연은 탐정이 어떻게 그런 세부 사항까지 알아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쳐다봤다.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강 실장이 얼버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희가 남편분의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거기 아주 흥미로운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더에서 출력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인데 문맥상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그에게는 아주 솔직했더군요. 직접 읽어보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지훈아, 너 내 인생이 지금 어떤지 믿지 못할 거다. 낮에는 모범적인 사위이자 남편 역할을 하고 밤에는 행복한 예비 아빠 노릇을 하고 있어. 가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릴 정도야. 너 진짜 미쳤구나. 여자 둘에 한 명은 임신했고 다른 한 명도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소희는 아직 서연이에 대해 몰라. 내가 미혼인 줄 알지? 서연이는 소희에 대해 전혀 모르고 모든 게 통제하에 있어? 중요한 건 둘을 서울에 서로 다른 구역에 두고 마주치지 않게 하는 거야. 소희가 있는데 서연이는 왜 계속 만나? 내 아이를 임신했잖아. 3개월 뒤면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지훈아, 넌 전략을 이해 못했구나. 서연이는 다른 인생으로 가는 티켓이야.
그녀의 아버지 박진환 회장이 한성건설자재 사장이잖아. 3년 전에 그녀랑 결혼했을 때 난 월급 300만 원짜리 평범한 대리였어. 지금은 월급 500에 보너스까지 받는 영업이사고. 2년 안에 파트너가 돼서 회사 지분도 받게 될 거야. 박 회장님이 벌써 나를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넌지시 말씀하셨어. 외동딸이라 다른 상속인도 없거든. 그럼 계산적으로 결혼했다는 거네? 완벽하게. 처음부터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노렸어. 생일 파티에서 만났을 때 그녀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고 이게 내 기회라고 생각했지. 정석대로 구애하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줬어.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 장인 회사 입사, 승진, 모든 게 계획대로야. 소희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진심으로 사랑해. 1년 전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만났어. 처음엔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진지해졌지? 그녀는 완전히 달라. 생기 있고 진실하고 아빠 돈에 물들지 않았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장인의 재산에 딸린 부속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기분이야.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땐 충격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사랑하는 여자의 아이를 갖는 건 행복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2집 살림이라도 할 셈이야? 아니, 물론 아니지. 계획은 이래.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일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계약에 따라 회사 지분을 받은 다음 서연이랑 이혼하는 거야. 박 회장님은 물론 길길이 날뛰시겠지만 난 이미 공동 소유주가 되어 있을 테니 날 그냥 내쫓지는 못할 거야. 게다가 내가 사업의 모든 세부 사항, 납품업체와 고객 연락처를 다 알고 있거든. 스캔들이나 핵심 인력을 잃고 싶진 않으실걸. 서연이한테는 깔끔하게 헤어지도록 위자료 두둑이 챙겨주고 소희랑 아이랑 행복하게 살면 돼. 너 진짜 냉혈한이다. 민준아. 난 현실주의자야. 지훈아. 이 세상에서는 계획하고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놈이 살아남는 거야. 서연이는 좋은 여자야. 그녀에게 악감정은 없어. 하지만 그녀는 기회였고 난 그 기회를 잡았을 뿐이야. 소희가 내 진짜 인생이고 서연은 마지막까지 읽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불길이 타올랐다.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다른 인생으로 가는 티켓, 계산된 결혼, 기회, 장인의 재산에 딸린 부속품, 3년의 결혼 생활,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3년, 가족, 아이, 함께 늙어가는 미래를 꿈꿨던 3년.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사업 프로젝트였을 뿐이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이건 언제 쓴 거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다. 메시지는 올해 6월자입니다. 강소희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비슷합니다. 6월 그들은 그때 제주도에 있었다. 민주는 업무상 급한 일이라며 3일간 서울에 다녀왔다. 다른 메시지도 있나요? 서연이 탐정을 바라봤다.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바로 지난주에 보낸 아주 최근 메시지입니다. 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건넸다. 지훈아, 나 문제 생겼다. 서연이가 임신했어. 장난하냐? 아니, 어제 초음파 검사했는데 확실하대. 3주차. 민준아, 너 진짜 X됐다. 임신한 여자가 동시에 둘이라니. 이건 재앙이야. 알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이랑은 피임하는 줄 알았는데 뭐 항상 한 건 아니지만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이제 어쩔 건데? 일단은 시간 끄는 수밖에. 소희는 내년 2월에 출산하고 서연이는 내년 8월쯤이겠지. 순조롭다면 말이야. 어쩌면 그때까지 이혼 절차를 마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둘이 서로의 존재를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알고 있어. 하지만 방법이 없어. 지금 서연이한테 미안하지만 나 임신한 애인이 있어. 이혼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바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거고 그럼 난 해고당해서 빈털터리가 될 거야. 3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지? 안 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회사 지분을 받을 때까지 버티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어. 서연이 아이는 뭐 양육비는 줘야지. 그건 문제 없어. 중요한 건 사업을 잃지 않는 거야.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아픔은 없었다. 차갑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만 남았다. 또 알아낸 게 있나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 실장은 폴더를 훑어보았다.
남편분은 강소희 씨를 위해 주거지역에 작은 원룸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고요. 강소희 씨는 그게 자기 집인 줄 압니다.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살 수 있도록 집을 샀다고 말했거든요. 거짓말에 거짓말이군. 서연이 중얼거렸다. 또 그녀 명의로 은행카드를 개설해서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월급이라고 말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많습니다. 강소희 씨는 그가 당신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직급은 평범한 영업사원 정도로 낮춰서 말했습니다. 왜죠? 아마도 자신의 실제 수입이나 인맥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당신을 대기업 영업이사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때 상황을 통제하기가 더 쉽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논리적이었다. 민주는 언제나 계산적이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여기,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차로 그녀를 태워 병원에 데려다주는 모습, 카페에서 저녁 식사하는 모습,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강 실장은 책상 위에 20장가량의 사진을 펼쳐놓았다. 모든 사진에는 민준과 소희가 함께 있었다. 손을 잡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있었다. 소희는 그에게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 그 사실이 그녀의 꾸밈 없고 믿음 가득한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가 미혼이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럼 그는 우리 둘 다 속인 거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정확합니다. 강소희 씨에게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신에게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죠. 의사와의 우연이 아니었다면 완벽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서연은 모든 사진과 서류, 메시지 출력물을 모아 조심스럽게 폴더에 넣었다. 제가 얼마를 더 드리면 되죠? 그녀가 물었다. 200만 원으로 계약했고 100만 원은 이미 내셨으니 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강 실장은 영수증과 완료 서류를 건넸다. 이서연 씨, 그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만 조심하십시오. 감정적인 상태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따져보십시오. 저는 이미 모든 걸 따져봤어요. 서연은 일어서서 폴더를 챙겼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시 30분. 민주는 아직 집에서 축구를 보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폴더를 열어 모든 서류와 사진, 메시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희극이었다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다. 아니,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민준이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 순간부터였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생일 파티를 떠올렸다. 친구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대부분 수진의 직장 동료들이었고 사람이 많았다. 서연은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터라 혼자 갔고 누구와도 엮일 생각이 없었다. 민주는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 나타났다. 그 역시 수진과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는 서연 옆에 앉아 대화를 걸어왔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대화를 이끌 줄 알았으며 농담을 던지고 그녀의 삶에 관심을 보였다. 어느 순간 대화는 일에 대한 주제로 넘어갔다. 서연은 회계사로 일한다고 말하며 아버지가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언급했다. 그때는 회사 이름이나 아버지 성함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업가라고만 했다. 하지만 민주는 어쩐지 자연스럽게 세부 사항을 알아냈다. 어떤 건설 분야인지,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꽤 큰 규모의 건축 자재 유통 회사라고. 도시에서는 다들 안다고. 한성건설 자재요. 민준이 즉시 되물었다. 네,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아세요? 유명한 회사잖아요. 저도 건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제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아버님 성함이 박진환 회장님 맞으시죠? 네. 그 말을 들은 후 민주는 더욱 다정하고 매력적으로 변했다. 파티가 끝나고 전화번호를 물었고 다음 날 전화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제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노렸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친구랑 아직 있어? 집에 가는 길이야. 2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 알았어. 저녁으로 피자 시킬까? 당신 요리하기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쉬어. 배려. 임신한 아내를 위한 가식적인 배려. 그래. 그러자 서연이 동의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주는 TV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축구 경기는 끝났고 그는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친구는 잘 만났어.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응,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 피곤해 보이네. 가서 좀 누워. 피자 시켰어. 30분 안에 올 거야.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서류 폴더는 옷장 스웨터 더미 아래에 숨겼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획을 구상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고 소란을 피우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아니, 그건 너무 간단했다. 3년 동안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필요한 것을 다 빼내면 버릴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는 너무 관대한 처사였다. 그녀는 메시지를 떠올렸다. 서연이한테는 깔끔하게 헤어지도록 위자료 두둑이 챙겨주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와 아버지를 이용해 사업 지분을 얻은 다음 돈으로 입마금하고 애인에게로 떠날 생각이었다. 아니, 서연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야 했다. 직장, 애인, 평판, 그리고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미래까지.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서연아, 잘 있지? 너는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아직 입덧은 없어요. 엄마, 저기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 저녁 식사하는 거 어때요? 다 같이 모인 지 오래됐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다. 우리 집으로 오렴.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 좀 바뀐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냥 저희 집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어요. 그래, 내가 편하다면. 몇 시에 갈까? 저녁 7시요. 그리고 엄마, 민준 씨 부모님도 초대해요. 완전히 가족적으로요. 그분들도 우리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야. 내가 직접 전화해서 초대할게. 고마워요, 엄마. 그럼 토요일에 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저녁에 그녀는 민준에게 알렸다. 토요일 저녁 식사에 부모님들 초대했어. 당신 부모님도. 다 같이 모인 지 오래됐는데 마침 좋은 핑계가 생겼잖아.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축하할지도 얘기해볼 겸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넌지시 말씀하시던데 가족이 늘어나니 더 큰 차라도 사주시려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응, 아빠는 후하시지.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잖아. 우리. 그 단어가 얼마나 쉽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지, 장인어른의 선물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마치 정말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버릴 계획을 세운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토요일까지 남은 며칠 동안 서연은 준비했다. 모든 증거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했으며 어떻게 모든 것을 보여줄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금요일 저녁,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내일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15분에서 20분 정도만요. 물론이지, 서연아. 그런데 왜?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요. 중요한 거예요. 아빠한테만 먼저요. 알았다. 6시 45분에 갈게. 엄마는 나중에 오라고 할까? 네, 엄마는 약속대로 7시에 오시라고 하세요. 토요일 아침부터 서연은 준비에 분주했다. 집을 청소하고 식탁을 차렸다. 민주는 의자를 나르고 식기를 놓는 등 그녀를 도왔다. 기분이 좋은지 농담을 하고 그녀를 껴안았다. 저녁 6시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은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다. 민주는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정말 예쁘다. 그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행복한 예비 엄마네. 고마워. 서연은 그를 보며 생각했다. 그는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6시 45분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그가 딸을 껴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래, 보여줄 게 있다고? 네, 아빠. 방으로 가요. 민주는 부엌에서 오븐을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를 침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다. 아빠, 지금 아주 불쾌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보셔야 해요.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서연은 노트북을 꺼내 파일 폴더를 열었다. 보세요. 박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그의 앞에 노트북을 놓았다. 그녀는 먼저 민준이 임신한 소희를 데리고 병원에 온 CCTV 영상을 틀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지켜봤고 턱 근육이 굳어졌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하고 메시지 파일을 열었다. 아버지는 읽어 내려갔고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다른 인생으로 가는 티켓, 계산된 결혼, 기회를 이용했다. 그가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그의 턱에서는 경련이 일었다. 이 자식이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3년 동안 내가 그놈을 믿고 가르치고 사업에 끌어들이고 파트너로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알아요, 아빠. 이건 다 어디서 난 거냐? 서연은 의사의 전화, 탐정, 그리고 지난 며칠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박 회장은 들을수록 눈빛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서연아, 내 딸 예그가 그녀를 껴안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맞아요. 서연이 동의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우리 둘 다 이용했어요. 아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그놈이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모두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놈의 실체를 보게 해야 해. 그 부모님도, 엄마도, 그리고 그놈 자신도.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나를 먼저 부른 건 잘한 일이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들은 침실에서 나왔다. 민주는 멋진 그릇에 샐러드를 담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수건에 손을 닦고 악수를 청했다. 아버지는 미소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거실로 가 있게. 곧 다 준비될 거야. 뭐 마실 거라도 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0분 후, 나머지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먼저 서연의 어머니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도착했다. 그 다음엔 민준의 부모님이 오셨다. 그들은 박 회장 앞에서 항상 약간 주눅 들어 있었고 신분의 차이를 느끼는 듯했다. 비록 박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한 적은 없었지만 말이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준은 와인을 따랐고 서연은 전체 요리를 날랐다.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였다. 날씨, 일, 연말 계획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술이 채워지자 민준이 잔을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 서연이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요. 우리 가문의 번창과 행복을 위하여. 모두 잔을 들고 건배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늘 감상적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수줍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내가 튼튼한 가정을 꾸릴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단다. 고마워요. 엄마.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이 광경을 보며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가 일어서서 TV 리모컨을 들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종의 가족 비디오라고 할 수 있죠. 서연의 어머니가 활기를 띠었다. 어머, 서연아, 우리 옛날 영상이라도 편집했니? 아니요, 엄마. 이건 아주 최신 영상이에요. 바로 이번 주에 찍은 거요. 그녀는 TV를 켜고 USB를 꽂았다. 큰 화면에 병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로비. 화면 구석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화면에 민준이 임신한 소희와 함께 나타났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포크를 떨어뜨렸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아, 이게 뭐야? 그가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민준이 소희의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를 앉히고 뺨에 입을 맞춘다. 자상한 예비 아빠의 모습이었다. 민준아,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게 누구니? 엄마, 그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은 일어서서 리모컨으로 손을 뻗었다. 서연아, 당장 꺼. 아니,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더 흥미로운 게 나올 거야. 화면의 영상이 바뀌었다. 이제 의사 진료실이었다.
민준이 초음파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짓고 소희의 손을 잡고 있다. 그가 그녀의 큰 배에 손바닥을 얹고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소희는 웃고 있었다. 세상에, 서연의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민준의 아버지는 화면을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연은 영상을 끄고 화면에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지훈과의 메시지였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되어 있었다. 읽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 남편이 자기 친구에게 뭐라고 썼는지 잘 읽어보세요. 모두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 표정이 변해갔다. 서연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창백해져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다. 민준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가 섰다. 다른 인생으로 가는 티켓. 박 회장이 소리내어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계산된 결혼. 서연이는 기회였고 나는 그 기회를 잡았을 뿐이다. 민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떨렸다. 아버님,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서연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고 지금은 분노로 인해 더욱 커 보였다. 내가 뭘 설명할 수 있다는 거냐? 내 딸을 3년 동안 속였다는 거? 돈과 인맥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 바람을 피우고 우리 가족에게서 뽑아낼 걸 다 뽑아낸 뒤에 버릴 생각이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맥락 없이 잘린 부분이에요. 민주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 서연아, 저분들께 말해줘.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우리 아무 문제 없었다고. 서연이 그에게 돌아섰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나도 차분했다. 너한테서 6개월 된 아이를 임신한 저 여자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야? 내 가족을 이용할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저 메시지가 가짜라는 거야? 소희계는 그냥 실수였어. 민주는 말을 찾으려 애썼다. 어리석은 짓이었어. 알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해, 서연아. 실수라고. 민준의 어머니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거기에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쓰여 있잖니.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내 자신이 되는 기분이라고. 그녀의 아이가 행복이라고. 엄마, 그만해요. 민준의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식기들이 덜컹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는 너를 정직한 사람으로 키웠고 속임수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너는 우리 가문을 욕보였어. 아버지, 제발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렸다. 나는 너를 알고 싶지 않다. 서연의 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딸은 울지도 떨지도 않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내 딸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니? 어머니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셨어요. 저희가 다녀간 다음 날 그를 저 여자와 함께 보셨대요. 그 다음엔 제가 탐정을 고용했고요. 그가 모든 증거를 모아줬어요. 그리고 넌 침묵했구나. 서연의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떻게 견뎠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모두가 진실을 보게 될 이 순간을요. 박 회장은 민준에게 다가가 바싹 붙어 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월요일부로 너는 해고다. 퇴직금도 보상도 없어. 내가 진행하던 모든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다. 우리의 모든 파트너, 납품업체, 고객들에게 내가 왜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지 내가 직접 말할 거다. 내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이 업계는 다들 서로 아는 사이야. 건설업계에서 내 경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민준이 반박하려 했다. 저에겐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요. 신뢰 상실로 인한 해고 조항이 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박 회장이 잘라 말했다. 나는 너를 회사 평판을 실추시키고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하는 거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이 도시 최고의 변호사들이 나한테 있어?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서연이 말했다. 내일 아침 당장 변호사한테 갈 거야. 어떤 위자료도 기대하지 마.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겐 주소 이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짐 싸서 나가. 3일 주겠어. 서연아, 제발. 그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용서해줘.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정말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그녀가 코웃음 쳤다. 뭐부터 다시 시작할까? 우리 결혼의 기반이었던 그 거짓말부터? 아니면 3개월 뒤에 다른 여자에게서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부터? 그 여자랑 헤어질게. 그녀는 나한테 필요 없어. 나한테는 당신만 필요해. 나한테는 내가 전혀 필요 없어.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고 소희의 번호를 찾았다. 탐정이 보고서에 적어준 번호였다. 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박 회장이 그의 팔을 낚아채 돌려 세우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서연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저는 이서연입니다. 김민준 씨의 아내예요. 네, 아내 맞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결혼증명서, 함께 찍은 사진,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서류 등 증거도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미혼이 아니에요. 당신과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미혼이었던 적이 없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모든 서류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 번호는 저장될 테니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그녀는 결혼식과 함께한 여행, 집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안 돼, 민준이 신음했다. 그것만은 안 돼, 서연아. 왜 그랬어? 그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게 사실인가요? 서연이 답했다. 네, 원하시면 직접 만나서 모든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1분 후 답장이 왔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충분해요. 모든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보다 지금 아는 게 낫겠죠?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멀찍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대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박 회장 가족에게 말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개 가족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두 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 대답했다. 두 분은 좋은 분들이십니다. 저놈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 있지 마. 아니요, 엄마. 여긴 내 집이에요. 난 어디에도 안 가요. 쫓겨나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서연이 민준을 쳐다봤다. 3일 주겠어.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손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가장 먼저 떠났다. 박 회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부엌에서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다. 혼자서 괜찮겠니? 네, 아빠. 괜찮아요. 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해요. 너는 항상 강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 레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떠났다. 서연은 거실로 돌아왔다. 민주는 여전히 한 점을 응시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넌 너 자신만 사랑해.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 계획과 야망을 사랑하지. 사람들은 도구처럼 이용하고 나는 내 경력을 위한 도구였고 소희는 내 자존심을 위한 도구였어. 그렇지 않아. 됐어. 피곤해. 소파에서 자든지 아니면 당장 나가든지 해 상관없어.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진실이 밝혀졌다. 거짓은 끝났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